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비넷은 백악관에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연준 의장 그 구도가 좀 변화가 생겼죠.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약간 경계감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됐고, 또 그린란드 정책에 반대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뭐 장중에 조금 지수가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안이 됐고요. 마이크론 급등했습니다. 반도체주들 강세 보이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한국 관련된 지표는 올랐습니다. 뭐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올라서 월요일에도 우리 증시는 초반에 플러스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지수가 빠지긴 했는데 낙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뭐 거의 약보합 수준이었고, 러셀 2000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중소형주 강세, 다음에 뭐 3대 지수는 소폭 하락. 그런데 뭐 오른 폭이나 하락한 폭이나 거의 제한적이어서 그렇게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업종별로도 뭐 오른 업종, 내린 업종이 거의 숫자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조심스럽게 지나가면서 뭐 종목들별로 몇몇 종목들 움직인 거 말고는 이렇게 시장 전체로는 좀 조심스러웠다. 이날 이제 미국 옵션 만길이었고, 미국이 월요일에 휴장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무리해서 베팅을 하고 그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슈를 좀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캐비넷이 백악관에서 업무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캐비넷이 거의 유력한 그 차기 연준 의장 후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업무를 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보니까 그러면 워시로 바뀌나 보다. 그러니까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캐비넷은 완전 비둘기파로 봐요. 예, 왕비둘기. 그러니까 왕비둘기로 보고, 워시는 거의 뭐 중도 정도? 중립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왕비둘기가 연준 의장이 안 되면 올해 금리나 전망을 좀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악재라기보다는 뭐 그냥 왕비둘기가 아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한번 지켜보자. 뭐 약간 경계하면서 지켜보자. 뭐 이 정도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날 하필 캐비넷이 그 파월을 또 옹호하는 발언들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은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 별로 문제될 거 없을 것 같다. 자기는 그 사람 존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제가 된 비용 있잖아요. 뭐 그 연준 빌딩지 건물 증축하면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성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뭐 파월이 뭐 잘못한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 발언했다고 해서 뭐 트럼프가 이 사람 연준 의장 안 시킬 거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트럼프가 어떤 의도에 따라서 해석보다는 다른 인물 쪽으로 좀 선호도를 바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본 것 같습니다. 뭐 자세히 한번 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세 가지고 또 지정학적 문제를 또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린란드 문제 협조 안 하는 국가, 예를 들어서 뭐 유럽 국가들이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 부과할 거야. 왜냐하면 미국의 안보 문제인데, 안보 문제를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관세 부과할 수 있어. 뭐 이런 메시지를 또 내면서 또 시장에서는 또 긴장감을 만들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주식시장 환경은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실적도 좋고, 금리 어쨌든 내릴 거고 이미 내렸고 또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증시 환경은 좋다. 다만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건, 이미 투자자들이 주식 비중을 충분히 채워냈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할 여력이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간 선거 있는 해에 주식시장이 좀 조심스러워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또 이 중간 선거가 열리는 해다 보니까 이거는 좀 변수가 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증시 환경 자체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실제로 지난주, 이게 지난주라고 얘기하면 그 전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를 이 데이터상으로는 지난주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280억 달러가 넘게 들어왔거든요.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역시 긍정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연준 의장 변수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캐비너시가 그 유력해진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 이전에 연준 이사하던 사람이거든요. 연준에 이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연준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이 사람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월가에서도 이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중립적으로 독립성 잘 유지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크리스토퍼 월러나 릭 라이더 카드가 아직 살아있다. 예, 뭐 이 사람들도 아직은 연준 의장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워시가 제일 유력한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파월이 연준 의장은 5월에 임기가 종료가 돼요. 예, 그런데 이사 임기는 2028년도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이 원래 이사를 하다가 연준 의장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사 임기는 그러니까 임기가 저게 1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28년도까지는 계속 임기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파월은 의장을 그만두면 동시에 자기는 나이도 먹고 했으니 이사직도 그냥 중독인 임기가 남았지만 그만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사가 막 불거지고 하니까 자기가 이것도 이제 방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열받잖아요. 열받으니까 아니 나 그냥 그러면 2028년도까지 그냥 이사까지도 계속 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바꿨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파월이 그만둬야 그 트럼프가 이제 이사직 하나가 비게 되니까 거기에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파월이 계속 고해버리면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뭐 수사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만약에 파월에 대한 수사가 이제 강행이 되면 이거 공화당 의원 중에 한 명이 나는 차기 의장 동의 못한다. 임명 그거 의회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자기 동의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반대를 해버리면 현재 공화당 13, 민주당 11 구도인데 12대 12가 돼요. 그럼 차기 연준 의장이 승인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틸리스 같은 경우는 크리스토퍼 월러 정도면은 자기는 뭐 동의할 것 같아. 자기는 그 사람을 존경해. 뭐 이런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워시 정도라면 이 사람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어쨌든 파월을 조기에 그냥 끝내기 위해서는 그냥 케빈 헤셋보다는 다른 사람을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틸리스가 이제 차기 연준 의장 동의 안 해주면 파월이 임시 의장직 계속 수행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헤셋보다는 다른 인물을 생각하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워시가 가장 자연스럽다. 기존에 이제 연준 이사 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금 확률로 보면은 케빈 워시가 58%, 그다음에 월러가 19%, 헤셋은 17%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워시가 유력한 것 같다. 이게 제가 이거 가지고 커피 내기 했었는데 제가 워시로 커피 내기하고 다른 같이 내기하신 분이 헤셋 쪽으로 내기하셨는데 분위기가 원래 헤셋이 되나 보다라고 해서 제가 커피를 사드려야 되겠다 했었는데 반전이 또 생겼네요. 예,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은 대형주들 등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거의 뭐 1% 아래쪽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는데 브로드컴이 좀 올라간 정도. 근데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비교적 평범한 그런 정도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반도체주들이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좀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죠. 슈퍼마이크로가 11% 가까이 급등을 했고 마이크론테크가 7.7%나 급등을 했는데 마이크론테크가 급등한 이유는 내부자 매수가 있었어요. 이게 이사가 그 회사 주식을 그 매수한 한 100억 원대 정도 매수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어저께 밤에 그 텔레그램 채널로 올려드린 거잖아요.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개장 전에 급등한 이유라고 해서 마크리우 이사가 이제 13일에서 14일 이틀 동안 이제 주식 780만 달러 정도 규모의 이제 매수를 했다. 그리고 평균 매입 단가가 337달러 정도 된다. 이게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주가인데 여기서 매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 사람이 그 마크리우 같은 경우가 전 TSMC CEO고 지금은 마이크론의 이사거든요. 이 사람이 주가가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매수했다라는 건 더 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의 내부자가 주식 매수한 것 자체가 2022년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회사의 급격한 변화를 보고 자신감을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이 사람 이제 원래 주식도 있습니다. 주식도 있는데 이제 추가 매수한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개장 전부터 주가가 올라갔고 이게 이제 장중에 상승폭이 더 커지는. 지수가 밀릴 때도 오히려 이 종목은 상승폭이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간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투자자들이 좀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어제 기준으로 그 200일선 위에 있는 종목의 비율이 67% 거의 70% 정도 되는데 이게
2024년 8월 이후에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특정 종목만 올라간 게 아니라 고르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예전같이 뭐 빅세븐이 올라가서 지수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고르게 종목들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뭐 특정 종목이 올라가서 그 종목이 과열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뭐 좀 다행스러운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적이 올라가는 사이클이냐 떨어지는 사이클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근데 EPS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좀 올라가는 사이클이다. 전망치 자체가 올라가는 사이클이 아직도 있어서 요 흐름으로 볼 때 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돈이 많이 풀려서 미국의 유동성이 작년에 원체 많이 풀렸거든요. 한 2조 달러 정도 풀린 게 있어서 이 돈이 이렇게 풀리면 그러면 주식시장이 뭐 반응 안 할 수가 없다. 돈이 이렇게 흔하면. 이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이 안 떨어지고 하는 게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매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뭐 여기저기서 이제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식시장을 계속 뒷받침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뭐 물론 이게 어느 계기가 돼서 갑자기 반전할 수도 있죠. 근데 현재까지로는 분위기를 투자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1% 올랐고 야간 선물이 0.1% 정도 올랐거든요. 야간 선물로 보는 거니까. 근데 뭐 0.1%면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이 미증시가 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휴장이어서 외국인들 매매 규모가 좀 축소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개별 종목, 그러니까 시황보다는 개별 종목 개인기가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요약을 해보면 월요일에 미증시 휴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미국이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증시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은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규모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계속 변수를 만들어낸 거는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뭐 계속 무슨 정책들, 막 뭐 카드사 이자 문제, 다음에 뭐 무슨 그 방산업체들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도 하지 말라고 막 그런 메시지를 내놓는다든가, 이번에 무슨 그린란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버리고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듯한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건 좀 부담됩니다,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변수가 되는 상황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타코라는 건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악재 던져놓고 갑자기 물러서고 이런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메인 이슈가 되는 거는 시장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근데 우리 증시를 따로 떼놓고 보면 해외 쪽에서 우리나라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 나와요. 많다라고 할 정도. 하여튼 예전에 비해서 저도 이렇게 사이트나 아니 해외 쪽 이렇게 보는, 옛날로 트위터, 지금 X죠. 그러니까 뭐 한 10명 정도 되는 분들, 7명, 10명 정도 되는 분들 그걸 매일 이렇게 보는데, 뭐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뭐 검색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는 편인데, 한국 관련된 이야기가 되게 자주 나와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좀 한국에 대한 주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구나.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마이크론이 급등한 걸 마이크론 문제로 볼 건지, 아니면 이제 한국 증시 자체에 대한 외국인들이 관심을 더 늘리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지 좀 볼 필요가 있죠. 이게 실제로 그런 게 우리나라가 11거래일 연속 올랐잖아요. 하루 연속 올라가는데 그게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 저거는 이제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한국이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만 하죠. 그리고 이게 비즈포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매일 차트 같은 거 보느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데인데, 오늘 한국 관련된 그 데이터를 2개나 올렸더라고요. 이거 하나랑 또 하나가 연초 10일 거래일 동안에 올라간 기록. 역대 3번째예요. 한국 주식시장 생기고 역대 3번째로 연초 이제 많이 올라간, 거래일에 많이 올라간 건데, 예전에 많이 올라갔을 때가 이제 IT 버블 때가 한 번 있었고, 그 전에가 뭐냐면 그 네츠케이프 때 인터넷 혁명이 생겼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 우리가 뭐 지금 인터넷을 보는데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게 이제 네츠케이프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플로러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접속하기가 되게 쉬워졌죠. 저도 저 때 그 네츠케이프 초기에 막 저희 학교 이제 5층에 이제 전산실이 있어서 전산실에 올라가서 PC가 있으니까 그때 그거 켜가지고 야후에서, 그때 이미 저는 주식 투자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때 막 이렇게 그 20분 지난 시세였죠. 그때만 해도 20분 지난 시세 보면서 주식시장 막 이렇게 뭐 관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94년도부터 주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때 인터넷 혁명이 생길 때 다음으로
굉장히 주식시장이 좀 빠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좀 요런 거 봐서 한국이 이때나 나오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을 외국에서는 많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주 들어서. 예. 근데 이게 계속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주목만 하고 주식을 안 사면 또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환경이 되는지 트럼프가 그걸 또 틀어막고 오히려 반대되는 어떤 악재성 뉴스를 쏟아내는지 다음 주에 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또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